대사증후군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사증후군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대사증후군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있는 분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복부 비만, 두 번째, 고혈압, 세 번째, 고혈당, 네 번째, 고중성지방혈증, 5번째, 낮은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 될 때, 여성분들은 80cm 이상이 되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은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은 남자에서는 40보다 낮을 때, 여성분들은 50보다 낮을 때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혈압 같은 경우는 135에 85 이상 되실 때, 그다음에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 될 때는 혈당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3개 이상에 해당이 되시면 그때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체중이 정상이어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은 정상이지만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 아까 남성은 90cm, 여성은 80cm 이상 되신 분들은 체중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대사증후군이 이제 치매로 연결된 가능성이 있으실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대사증후군 자체가 바로 치매를 일으킨다 라기보다는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서 우리 몸에 다른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당뇨로 진행을 한다든지, 고지혈증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영향들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성인병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치매로 유발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역학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한국인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한 7, 8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봤더니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은 65세 이전에 조기 치매 위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24%나 증가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대사증후군 5개 중에 5개 모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위험이 70%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기전들은 이제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고혈압이나 고혈당 같은 게 생기시면서 뇌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가 되면서 혈관성 치매 위험성이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몸 안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뇌 안에 있었던 에너지 대사 기능에 장애가 오고,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증상들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만성염증으로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뇌 안에 뇌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죠. 방금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이 질환의 진행 과정에 관련이 있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 대사 건강이 뇌혈관을 해치는 과정의 이 과정을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음식물이 대사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관 안에서 이 포도당이 떠다니면서 우리 각종 영양 성분이라든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이 포도당 자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를 해서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을 줄입니다. 근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인슐린이 나와도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들을 우리 몸속으로 끌어온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해 반응이 떨어지는 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나 지방세포 안으로 이 포도당이 자꾸 들어와서 이제 혈관 안에서 포도당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근육이나 지방세포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점점 많이 분비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도 올리기도 하고요. 인슐린 저항 때문에 고혈당이 나오면서 당뇨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뇌혈관 쪽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서 동맥경화라든지 혈관 내 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혈액 점도가 증가가 돼서 이것 때문에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비만이나 이렇게 내장지방, 뭐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먹는 게 좀 이런 대사증후군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어떤 걸 먹어야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 먹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술, 담배 요것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짜게 먹는 거. 짠 거를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칼로리 양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적게 드시라는 얘기예요. 이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지셔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뭐가 몸에 좋은지를 볼 수가 있죠. 뭐 이거가 잘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피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하고 줄여야 될 것들을 잘 줄였다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들은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정제된 탄수화물, 도분을 많이 한 하얀 쌀이라든지 아니면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 좀 피해 주시고 통곡물이나 그다음에 뭐 과일 같은 것도 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과일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GI 지수라고 그러죠. 혈당 지수가 갑자기 확 오르는 그런 GI 지수가 낮은 식품들을 드시는 게 혈당을 좀 급하게 올리지 않아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덜 드시는 거. 얘들은 뭐 튀기거나 가공식품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제품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불포화지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올리브유라든지 그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코기나 생선, 두부 이런 저지방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고 단백질 좋다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는 건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당분들은 좀 피해 주시고 물이라든지 차라든지 이쪽으로 드시는 게 조금 더 좋고 물 좀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요거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알코올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번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규칙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소량씩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도 좀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산책처럼 걸으시는 거 막 10,000보, 20,000보씩 걷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운동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걷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걸으시면 이제 뇌 건강에는 좋을지는 모르는데 이제 관절 건강에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걷더라도 똑바른 자세로 허리 꼿꼿이 세우시고 어깨도 똑바로 펴시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차면서 똑바로 걸으시는 안정된 자세로 똑바른 자세로 걷는 게 중요하고요. 걷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 좀 빠른 걸음이나 아니면 요즘 하는 이제 좀 조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심박동수를 좀 올리면서 땀이 살짝 나게 하는 운동이 조금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한 번 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한 30분 정도 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꼭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뇌 안에서 뇌를 좋게 하는 BDNF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발생해서 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유산소 운동 때도 분비가 되지만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는데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도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을 하시라고 해요. 의자에 앉아서 대신에 다리 힘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손 닿고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를 한 번에 한 10번 정도씩 조금 쉬었다가 또 10번 하시고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다리 근력도 좀 붙고요. 그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발서기 하는 것도 우리 뇌 건강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균형 감각도 잡고 그다음에 코어 근육이라든지 다리 근육 같은 거에도 근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외발서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여기서 항상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식탁 옆에서 항상 손을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몸에다가 다 치는 말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손을 올리고 외발서기를 하시면 균형 감각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회복도 하면서 위험성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이런 물 같은 걸로 가볍게 이제 팔 근육 같은 것도 덤벨처럼 들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걸으시는 거. 웬만한 거리들은 좀 걸으시는 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뭐, 내가 한두 층 정도는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또 올라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해주시면 좀 근력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참포도나무병원 유튜브에 오시면 이런 건강 관련한 저희들이 자료들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